김문수나 이준석에게는 경제 질문을 하지도 않지만 대충 얼버무려도 일면으로 뽑아주는 경제신문. 시비를 걸고 그것을 질문으로 포장하는 기자들. 서울경제 정성훈입니다. 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 지역 화폐에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대단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후보님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구상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켜 돈이 돌게 하는 방안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국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막대한 채무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탕감해 주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자는 이미 발표한 공약의 장단기적 효용성의 질문이 아니라 그것 외에 다른 대책이 존재하냐고 질문합니다. 공약의 이행 여부나 이행으로 파급되는 효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두둔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소재를 필요로 하는 모습입니다. 즉시 가능한 민생 지원 정책을 김문수나 이준석은 비슷하게라도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이 왜 없냐고 이준석과 김문수에게 질문하는 기자도 없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기자들의 관심은 이준석, 김문수의 단일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통령이 되어 무엇을 하겠다가 출마한 자들의 주된 관심사여야 하지만 이재명 후보만이 정상적인 선거운동과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 대선이고 무너진 질서와 가치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필요한지 기자들의 질문과 논점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기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이 대선 기간 내내 보여준 모습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것이어서 안 된다. 윤석열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은 불가하다. 수구 꼴통들이 대통합해야 이재명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싸우는 그 단일화 공방에 정신 나간 기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회에 대안이 있을지도 궁금하다는 기자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시비를 거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욱 한심한 질문은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제법 오래된 시간 속에서 통일이라는 주제가 기자들의 질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다루는 거대 담론 속에서 민족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이든 외부의 문제이든 북한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 조짐을 보이거나 붕괴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북한 영토를 대한민국이 흡수할 수 있을까요? 국제법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외치고 주변국이 인정하려면 주변국이 인정할 만한 과거부터의 모습이 일관되게 존재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한 상황이니 어느 정도 적대적 개념은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속하는 영토와 국민이라는 전제하에 적대적 행동만큼 친화적 행동도 일관되게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북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자격으로 북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북한 영토를 탐내는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나라들에 무엇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TV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귀찮아하면서 함께할 생각조차 불분명했던 북한에 어느 날 갑자기 내 권리라고 주장한다고 어떤 나라가 동조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 영토는 한국의 권리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거론되는 군사동맹국 미국도 그러한데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의 권리를 인정해 줄까요? 북한에 대한 권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정책으로 보여줄 때 만들어집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반도의 정책을 보지 않으면 김정은이 2023년에 천명한 것처럼 남북한은 어떤 것도 연관성이 없는 다른 나라, 다른 영토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북한 영토가 중국 것이 되든 일본 것이 되든 여러 나라가 찢어발기든 아무 상관이 없다면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북한 영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권리를 주장할 만큼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중일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장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본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나눠지고 혹독하고 비극적인 내전을 치러야 했고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분단 상태지만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에게 이뤄야 할 지상과제이며
염원이다.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국가는 대한민국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 세계 평화에 비가 이바지하고 너무 많이 북한을 오네요. 개방사회로 유도하여 저는 비를 북한 안 사회의 맞아서 인권을 너무 향상시키고 죄송합니다.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것이라고 세계 모든 나라들에 끊임없이 주장하고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북한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의 시작은 남북한 간의 대화 복원이 첫 번째 당면 과제이고 군사적 긴장의 약화와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이어져야 합니다. 합당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대한민국 권리가 인정받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대북 정책의 공약에 바탕을 둡니다. 대북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 통일입니다. 당장의 대북 정책의 목적은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전쟁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국가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모든 가능성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존재합니다. 북한과 군사적 긴장 없이 잘 지내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일입니다. 동아시아는 미중러일이 모두 관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도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함께할 주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이 싸놓은 똥 때문에 정상 간에 수시로 만나던 관계가 단순한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어도 기자의 대가리 안에 기억이 없으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답변하는 이재명 후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오고 있죠. 지금 좀 전에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군요. 대북 정책 제가 유세 때는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반도는 군사 밀도가 가장 높고 현재도 법적으로는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의 강대강 정책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고 또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고 국내 투자에서 일부 철수하는 그런 양상까지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의 불안정, 평화의 위기가 경제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안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안보죠.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일 것입니다. 안보를 지키는 것, 구성 간의 질서를 잘 지켜내는 것, 누구도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민들의 삶, 민생을 보듬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들일 텐데, 안보라고 하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우 복합적이죠. 아주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죠.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 대량 파괴되고 대량 살상되고 더 많이 살아남은 쪽이 이기는 거. 그게 뭐 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책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나은 평화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웃과 침략에 파괴의 위험 없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 5위, 거기다가 한미 안보 동맹까지 뒷받침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고 북한의 1년 총생산에 즉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생산하는 총액의 약 2배에 이르는 국방비를 우리가 지출합니다. 세계 군사력 5위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안보의 걱정거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계속 강대강 정책으로 부딪히면 이게 안보냐? 이런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유지해서 억지력을 키우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1개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1개도 양보 안 해서 10개를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1개를 양보해서 10개를 얻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상대는 3개 정도 얻는다고 보고. 그래서 안보 정책을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강경일변도로 무력 제압 또는 뭐 그냥 보복 뭐 이런 압박 전략만으로 일관했는데 그게 결국은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죠. 그래서 저는 막강한 국방력, 군사력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또 강화를 해 나가고 한미 안보 동맹도 강화를 하되 가능한 대화, 협력, 소통,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저는 대북 정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기 진착적으로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씀 비슷하신데 저는 기자회견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돈 없으니까 아끼자, 견뎌내자,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각자 알아서 살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러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맨날 본 것처럼 뉴딜 정책, 대공황이 오니까 정부가 나서서 당시로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댐도 만들고 그 일자리 만들어서 그 적자 아닙니까? 그 댐 만들어서 뭐 어디다 쓰게? 그 불황에. 그러나 댐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음식물도 제공하고 그때는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노조에 대해서 힘도 강화해줘서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임금이 좀 오르고 또 소득세도 더 많이 걷어서 재정 지출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위에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보긴 했지만 이건 기본이죠. 경기 호황에는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한다. 뭐 당연하죠. 경기 불황 때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세수 없으니까 지출할 게 없다. 그러면서 세금은 또 깎아줘요.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 이런 데를 막 깎아줍니다. 근데 이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 제안을 보면 뭐 또 세금을 부자를 또 깎아준대요. 상속세도 깎고 근로소득세도 깎고 뭐 법인세도 깎고 하루 종일 깎기만 해요. 이러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책임한 이런 걸 우리 국민들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의 순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소위 소비 승수 효과.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거의 다 쓸 거예요. 어쨌든 그 소비 승수 효과도 있고 또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지 늘려서 우리 시중 민생 경제를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초보적인 경제 정책인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 정책에 왜 자꾸 이념을 들이댑니까?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투자 약정을 받더라도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아버지가 부탁하고 우리 가족이 부탁해도 사업에서 돈 못 버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막 누가 뜯어말려도 돈이 되면 하는 게 기업이죠. 경제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거기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무슨 거기다가 자꾸 이념적 색채를 씌워가지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무슨 진영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재생에너지 정책,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전 필요하면 쓰는 거죠. 우리가 쓰지 말자고 안 하잖아요. 적정하게 섞어 쓰자. 에너지 믹스로 가자. 원전도, 화석연료도, 재생에너지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자. 그 새로운 산업으로 유망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생길 거고,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농어촌에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거고, 또 지금 에너지 부족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데 특히 아리백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 정말로 많이 확충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념의 색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경제가 살 길을 찾아야지 경제가 살 수 없도록 자꾸 한쪽으로 이념적으로 진영을 논리로 몰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